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4년 5월 17일 날 시행된 새마을금고 기출문제 중에 경영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굴에 약간 좀 트러블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조금 보시기에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그걸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먼저 기출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고 어렵지만 또 우리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수험생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쉽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냥 문제 답 이렇게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 문제마다 관련된 이론들을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거는 이론을 보시면서 무조건 외우시거나 전후 관계에 연결을 짓지 않고 그냥 단락단락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맞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보면서 답을 찾는 것보다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를 하시고, 또 지금 고시넷에서 출간된 그 여러분들 기출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거는 뭐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부연 설명이 너무 많을 정도로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서 각 문제마다 설명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다음 중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예전에 주었던 보상을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셨을 거니까, 자, 문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보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이론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었네? 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던데, 요게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유추를 하셔가지고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딱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강화 이론이네. 이게 먼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게 강화 이론이네. 이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책을 보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시쳇말로 또 다음에 저하고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딱 보시고 이거 강화 이론이네.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화 이론이라는 건 뭡니까? 강화, reinforcement 이렇게 해서 잘된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꾸 하게끔 만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einforcement theory 이렇게 해서 강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또는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는 모릅니다. 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강화이론 4가지 중에 바람직한 거 2개, 바람직하지 않는 거 2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2개 뭡니까? 소거하고 벌. 그러면 답은 무조건 소거 아니면 벌입니다. 그러면 문제 반만 딱 읽어보고 보기 2번하고 보기 4번은 열애죠. 그죠? 그럼 보기 1번 아니면 보기 3번이 답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문제를 보면 되죠. 예전에 주었던 보상을 제거하는 것. 이전에 어떤 좋은 걸 준 겁니다. 좋은 걸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습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됩니까? 이거는 답 1번 소거가 되는 겁니다. 자, 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벌은. 이전에 뭐 준 거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준 게 없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자극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다음 중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행동? 그럼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강화, 소극적인 강화 2개 중에 하나가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지? 그죠? 그래서 1번, 이거는 그냥 답을 쉽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설란을 한번 딱 보시면 나머지 보기 1, 2, 3, 4 설명이 다 되어 있죠. 그죠? 자, 답 1번
문제 1번의 답인 거 됐고. 자, 2번 적극적인 강화는 뭐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자극. 그래서 포지티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자극을 주는 것,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너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있는 참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편한 자극을 추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4번의 부정적인 강화는 뭐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것. 그렇지만 요거 부정적인 강화는 기존에 어떻게 돼요?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행동을 바르게 하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불편한 자극, 요걸 없애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속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속어는 어떻게 돼요? 좋은 자극을 줬다가 그 자극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부정적인 강화 또는 요거는 소극적인 강화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뭡니까? 불편한 자극을 준 거를 없애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강화이론은 자, 먼저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상을 줘야 돼요. 보상을.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어떻습니까? 더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쉽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페널티,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못했다고 벌 주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벌을 줬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청소해.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하는데 한 3, 4일 동안 청소하는데도 이제 잘합니다. 지금 걔가 전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랬는 그 어떻습니까? 불편한 자극을 3일 만에 너 이제 그만둬. 너 정신 차렸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보기 4번입니다. 불편한 자극을 없애주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그 전에 주었던 보상이니까 보상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걸 제거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 줄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너스를 줍니다. 사장은. 그런데 보너스를 줄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너스 준다 했으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돼. 살살살살 게으름을 피면 어떻게 돼요? 사장이. 너 보너스 안 줘. 보너스 취소. 보너스 주려고 했는데 보너스 취소. 이렇게 되면 그거는 소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화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바람직한 행동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은 다시 두 가지로 적극적인 강화, 소극적인 강화 또는 긍정적인 강화, 부정적인 강화 같은 말.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소거, 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다음 2번을 봅니다. 자, 2번 다음 중 OJ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JT 이거 교육훈련이네 이게 되셔야 돼요. 그죠? 교육훈련이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행동론, 이제 원래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인적자원관리하고 조직행동론하고 우리 따로 보지 말고 그냥 인사조직회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1번 인사조직, 2번 인사조직. 그러면 2번 인사조직 중에도 OJT니까 이거 교육훈련에 관계된 거네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훈련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담당자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에 의한 교육훈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OJT 요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찾아서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 OJT와 관련 조금 크게 보면 상위 개념으로 보면 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JT가 딱 나오면 이거 교육훈련이네 이게 또 올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OJT가 나오면 OJT는 담당자에 의한 교육훈련 분류를 하는 건데 크게 OJT 또는 OFJT. 그래서 기업 내 또는 직장 내 회사 내 교육훈련하고 그게 OJT입니다. On the Job Training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OFF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죠? 기업 외, 직장 외, 회사 외, 그 바깥에서 전문기관에서 그게 딱 떠오르시면 2번도 그냥 답이 딱 떨어집니다. 자, OJT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를 묻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직속 상사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당연하죠. 왜? 담당자에 의한 분류니까 담당자가 누가 담당합니까? 직속 상사가 담당한다. OJT. 외부에 있는 전문 강사가 담당한다. 전문 기관이 담당한다. 그럼 뭡니까? OFJT. 그러니까 당연히 OJT는 직속 상사가 능력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육훈련을 받는 종업원들의 성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강사가 능력 있고 쉽게 이해시켜주고 지가 막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는 거고, 강사가 능력 없고 그냥 책 그대로 읽고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아, 저거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걸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누가라는 게 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OJT는 직속 상사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직속 상사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교육의 또는 교육 훈련의 성과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답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보죠. 자, 다수의 종업원을 한 번에 훈련시킬다. 다수의 종업원을 한꺼번에 교육 못 시키는데, 그죠? 그럼 2번은 off JT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작업시간 단축을 가져와 업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업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보기 2번하고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죠. 그죠? OJT는 뭡니까? 직장 내 교육훈련. 자, 오늘 우리 일과 6시에 마치지만 30분 일찍 마치고 30분 동안 교육훈련 하자. 아니면 6시에 마치지만 1시간 정도 교육훈련 하자.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죠? 필요할 때, 그때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죠. OJT의 특징이. 그러니까 3번도 보기 2번하고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변형됐네. 왜? 보기 3번이 되니까 보기 2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기 3번 이런 차질이 생기니까 종업원 전부 다 또는 다수를 한 번에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OFJT는 다수의 종업원을 한 번에 또는 많은 종업원을 한 번에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OJT는 동시에 다수를 한 번에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부서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훈련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딱 나오죠. 직속 상사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도 직원입니다. 직원. 그렇지만 OJT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외부 기관의 전문 강사가 그럼 뭡니까? OFJT. 그러니까 2, 3, 4번은 OFJT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직장 내 교육훈련 OJT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지. 그죠? 그 다음에 2, 3, 4는 직장 외, 기업 외, 회사 외의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2, 3, 4가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해설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OFJT의 또 장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점이면. 자, 장점 뭡니까?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화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구조화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그죠? 단,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외부의 전문 강사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떻습니까?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죠? 맨날 자기 하던 대로 교육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OJT, 직속 상사는 어떻게 돼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프로그램화나 구조화나 이런 건 안 돼 있지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교육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JT와 OFJT 장단점, 특징, 무조건 기회. 이거는 막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인적 자원은 종업원입니다. 그죠? 종업원 관리하려고 하면 뭡니까? 무조건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장에 갔을 때 뭐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또는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연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전부 교육 훈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2번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을 봅니다. 자, 다음 중 수요 예측 기법에 수요 예측이 나오네. 수요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모두 나오는 게 수요 예측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수요 예측은 시험 문제 나와봐야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막 이렇게 기출 문제 풀면서도 수요 예측은 무조건 두 개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 구분이 뭡니까? 계량적으로 물어보면 나머지 한 가지는 비계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양적을 물어보면 나머지 하나는 질적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정성적인 방법 이러면 나머지 상대적인 거는 정량적이 되고, 그거 두 개 구분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법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수요 예측에 대해 가지고 뭐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할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새마을 공부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기업에서도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금융권 공기업에서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중 성격이 다르는 거. 그거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적, 질적, 계량, 비계량, 정성, 정량적,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델파이법, 소비자조사법, 자료유추법, 이동평균법 딱 보니까 뭡니까? 1, 2, 3번은 비계량 또는 질적
정성적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4번 이동평균법은 뭡니까? 양적 또는 계량적 또는 정량적 방법에 해당되는 거. 해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교재를 또 보시면 돼요. 또는 뭐 교재 중에서도 뭐 권우조 경영학 책을 보셔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두 개 구분입니다. 구분해서 어떤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거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종류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찾는 특정 방법, 기법을 찾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 3번 같이 양적, 질적 아주 크게 광범위하게 해서 종류를 물어보거나, 그거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이 계산법까지는 몰라셔도 돼요. 자, 그러면 3번 쉽게 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뭐 델파이법, 이거 의미는 꼭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지금 거기 이제 해설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델파이법 하면 뭡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죠? 전문가가 나옵니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반드시 우편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 나오고 우편조사 나오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델파이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수험 문제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델파이법하고 명목집단법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명목집단법 말 그대로 명목, 이름만 집단인 겁니다. 이름만 집단. 그래서 명목집단법하고 델파이법의 공통점은 서로가 한 자리에 안 모인다. 한 자리에 안 모이는 것은 서로 쥐뜯고 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서로의 의사결정에 또는 서로의 의견을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게 공통점. 차이점은 명목집단법은 전문가입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그 다음에 명목집단법은 우편조사입니다. 그죠? 서면. 델파이법은 우편조사.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된 거. 그럼 수요 예측도 쉽게 답은 4번 딱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SWOT 분석 중에 SWOT, 뒤에 거 일단 읽지 말고 SWOT, 이거 기업 환경 분석하는 기법인데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이걸 생각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이론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 그 5월 달에 친 거, 5월 17일에 시행한 거는, 이거는 점수가 그 여러분들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SWOT, 이거는 기업 환경 분석인데, 그리고 이전에 기출문제나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SWOT가 나오면 무조건 반을 딱 잘라라. 판서를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번에 시험을 치시고 이제 처음 저하고 기출문제 푸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칠판에 뭐 이렇게 쓰면 시간만 가지. 자, SWOT니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바로 쓰시면 돼요. SWOT니까 뭡니까? 반을 딱 자릅니다. SW 쫙 칸막이 파티션 딱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OT. 앞에 SW는 뭐죠? 내부 환경. OT는 외부 환경. 자, 그러면 이론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환경은 통제 가능하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포인트. OT, 외부 환경 뭡니까? 통제 안 된다.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딱 생각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도 SWOT는 무조건 뭡니까? 전략을 물어본다. 이렇게 됐죠. 자, 전략을 물어본다. 요건 또 한번 쓰기는 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전략을 물어본다. 자, 나누었습니다. 자, 파티션,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한 방에 미팅을 시켜줘야 하는데, 한 방에 서로 얼굴 다 아는 사람끼리 뭐 새로 만나해주고 소개팅 해주면 그 재미없겠죠. 서로 다 아니까. 그러면 소개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딱 칸막이를 해놔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서로가 처음 보는 거고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고 뭐 좋아하든 이렇게 되니까. 한 방에 있으면 싫고 좋고 딱 명백하게 구분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짝을 지어줘가 소개팅을 해줘야 되는데 칸막이에 또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나. 그죠? 요렇게 하나. 일단 대표적인 것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인데 강점, 기회, 이거 가장 좋은 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요 문제만 딱 봅니다. 그죠? 문제에 딱 보면 뭡니까? WT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문제에서 묻는 거는. 그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겁니다. 자, 약점이면서도 위협이다. 그럼 뭡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뭘 하려고 할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바깥에 뭐, 환경, 이 모든 게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WT. 이때 무조건 뭡니까? 철수입니다. 철수. 뭐, 기업의 시장이 있어봐야 안 되니까. 근데 SO는 뭡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돈도 생기고, 그죠? 사회적으로 막,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식품, 건강식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웰빙 뭐, 이렇게 하고,
그 막 사회적인 붐이 일어나고, 아, 내가 뭐 이거 운동 관련돼가 뭐 하려 하니까, 아, 건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붐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오퍼튜니티, 기회가 막 생기는 겁니다. 외부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이때 뭡니까? M&A, 다각화, 해외 진출, 뭐든지 하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답 딱 뭡니까? WT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거, WT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데, 답 2번이죠. 방금 제가 SO가 다각화, 해외 진출, M&A, 그죠? 인수합병 M&A, 그죠? 답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뭡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모든 게 비협조적이고, 그죠?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코가 깨진다. 자, 그게 뭡니까? 시장에서 철수하고,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 뭡니까? 다운사이징,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뭐든지 지금 위협이고, 기회가 안 되고, 약점이니까, 구성원들을 줄여야 되겠죠. 기업 유지연속 하려고 하면. 그 구조조정해야 되고, 회사 축소해야 되고, 보기 3번, 4번,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른 거. 답 2번.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어떤 게 있어요? ST가 있을 수 있고, ST가, WO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전략, SWOT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번. 답 그대로 딱 떨어지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창의력인 개발 기법에도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법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에 포함된다는 걸 떠나서 뭡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두 개 비교되는 게 고든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경영학뿐만 아니고 뭐 행정학에도 나오고 뭐 그 사회복지학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브레인스토밍은 뭡니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제시를 하는데 절대 상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 뭡니까? 양을 중시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5번도 답 바로 떨어집니다. 그죠? 자, 브레인스토밍을 물어보는데 틀린 거 찾습니다. 리더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요. 자유롭게가 포인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면 어디, 야, 그걸 무슨 아이디어라고 너가 하고 있어. 또는, 야, 그것도 아이디어야? 또는 네가 지금 발표할, 짬밥은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비판하거나 제안을 하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가 없죠. 양입니다. 양. 무조건 막 발표만 많이 시키는 겁니다. 양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죠?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식 방법으로 널리 사용. 회의식 방법입니다. 그죠? 리더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고. 자, 구성원들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10명 이상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에서 15명 또는 10에서 20명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회의식으로 리더가 자, 주제를 어떻습니까? 말을 해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표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원들도 주제를 아는 게 브레인스토밍, 고든법은 리더만 주제를 압니다. 구성원들은 주제 모릅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고든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유능한 리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서로가 주제를 다 아니까 발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2번도 맞고. 3번,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뭡니까? 양하고 질이 바뀌었죠. 답 3번. 양을 중시하면 브레인스토밍, 질을 중시하면 고든법. 뒤에 그 설명할 필요 없죠? 자, 오스본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뇌 선풍, 영감법,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창의력, 또는 의사결정. 그래서 원래는 이 브레인스토밍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학에서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한 3가지 단어를 주거나 뭐 어떤 모형을 주거나 또는 어떤 그 특정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동물 이런 걸 딱 주고 너가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고 서로 관련이 있는 걸 주기도 하고 관련이 없는 걸 주기도 하고 3가지 단어나 모형을 딱 주고 난 다음에 2개를 막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 연결 안 되는 것도 연결을 시켜보라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 테스트에 또 많이 합니다. 자, 하여튼, 자, 5번에는 3번, 양하고 질이 바뀌었습니다. 질을 중시하는 것은 고든법.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설명했는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명했는 내용을 더 서머리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장황하게 쫙 해설을 붙여놓은 거고, 우리는 거기서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니다. 자, 지금 보면 3번도 마케팅에도 들어가고 인사조직에도 들어갑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학 원론, 총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도 인적 자원 관리에도 들어가고 조직 행동에 들어가고 우리 인사 조직에 들어가는 거고 6번 요거는 마케팅입니다. 6번, 7번은 마케팅입니다. 자, 포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거는 점수 줄라고 내는 겁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하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안 됩니다. 포피는 기본 마케팅에서. 자, 그러면 다음 중 포피 전략이 아닌 거 답 바로 딱 떨어지죠. 피플입니다. 피플.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피플. 그죠? 피플.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를 포함시키면 7P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7P는 알 필요 없습니다. 4P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4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딱 보면 자, 2, 3, 4번 해가 뭐가 빠졌죠? 프로모션이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설란에도 보면 자, 쭉 이렇게 되고 뭐 마케팅 뭐 최대 변수라고 했다 해가 이제 프로모션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그 6번에다가 그죠? 보기 5번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면 되니까 프로모션을 하나 딱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프로모션하고 합쳐가지고 포피 그죠? 그러면 6번 쉽게 답이 딱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7번 캐시카우 요거만 딱 보고 요거 BCG 매트릭스네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생각 안 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캐시카우니까 뭡니까? 캐시 현금 그죠? 우리 다 좋아하는 현금 카우 뭐죠? 암소입니다. 암소. 그래서 젖소입니다. 젖소. 숫소는 억슨. 그죠? 자, 그러면 캐시카우니까 요거 BCG네. 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BCG가 딱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입니다. 시장의 성장률.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좌표, Y좌표 해가지고 X좌표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그러면 캐시카우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스타 사업부. 그죠? 여기 캐션마크 사업부, 도옥 사업부. 그럼 여러분 딱 나오죠? 바로. 이게 뭡니까? BCG 매트릭스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하시다 보니까 뭐 놓칠 수는 있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자, BCG 여기입니다. 삼상 안에 딱 있습니다. 현금 젖소. 현금이 젖소가 젖이 나오도록 젖이 나오는 것과 같이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업부다. 그죠? 자, 그러면 BCG 사업, 캐시카우 사업부에 대해 가지고 옳은 거 딱 물어봅니다. 저성장, 저점유율. 저성장이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성장이면서 점유율까지 낮다. 도옥을 설명합니다. 보기 1번은. 그러니까 답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세태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게 도입기, 성장, 성숙, 세태기.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은 도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성장, 고점유율. 고성장이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점유율도 고입니다. 그죠? 뭡니까? 이건 스타 사업부를 설명하는 거지. 7번 캐시카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점유율, 저성장, 고점유율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저성장, 성장은 낮으니까 보기 3번이 답.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고성장, 저점유. 고성장이니까 요거 두 중에 하나인데 저점유니까 캐션마크, 물음표 사업부 물어봅니다. 그죠? 4번도 아닌 거.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현금 흐름은 캐시카우에서 물음표 사업부로, 그 다음에 스타 사업부로. 요거 딱 알고 계시면 돼요. 현금 흐름.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해설에 나옵니다. 스타 사업부는 뭡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면서도 돈도 많이 필요해요. 왜? 이때는 해외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물음표 사업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면 스타 사업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성장 산업, 요거를 물음표 산업, 그죠? 그 다음에 문제아, 이렇게도 문제아 사업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감사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아 사업부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 현금 젖소, 수익 주종 사업, 도옥, 개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옥은 개파이다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죠? 개판. 뭡니까? 사양산업. 시장에 출소하는 겁니다. 그죠? 도입, 이제 PLC 알죠? PLC. 그죠? 제품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 성숙기, 쇠퇴기. 그거 딱 알면 7번의 답 바로 딱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시면, 자, 기업이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아, 이건 뭐야? 아, 경영기법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쓴 책에 보면, 신경영혁신기법이라고 이제 쭉 한 3, 40여 가지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또 들어가는 거고, 또 이건 또 기본입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1, 2, 3, 4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경영학을 하신다 하면. 그죠? 자, 근데 이제 8번 문제를 보면, 자,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집중시켜서 효율적인 경영 방식, 집중시키는 효율적인 경영 방식. 자, 8번 문제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핵심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그죠?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웃소싱. 이해되시겠죠? 그죠? 아웃소싱. 아웃소싱과 가장 유사한 거, 뭐죠? 네트워크 조직. 핵심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외주 주는 조직을 보고, 또 네트워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핵심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준다? 이런 기법은, 그죠? 문제 8번의 기법은 아웃소싱이고, 문제 8번 쭉 내용의 경영 기법은 아웃소싱. 요런 기법을 사용하는 조직은 네트워크 조직.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조직, 가상 조직, 뭐 이런 거 다, 매트릭스 조직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걸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자꾸 자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나오거나 문제를 살짝 틀었을 때 답을 딱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벤치마킹, 설명도 딱 나옵니다만, 간략하게 벤치마킹이 뭔가 성공한 사례들, 기업, 그죠? 성공한 사례들, 기업이 되든 사람이 되든 모아가지고 내 거화 시켜서 자기 혁신하는 게 벤치마킹.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앞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조조정, 사이즈를 다운시킨다.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는 뭐죠? 부서 단위에 있어서의 기업을 재구성하는, 업무를 재구축하는. 리엔지니어, 뭐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 혁신하는 거. 재설계하는 거. 엔지니어가 기계잖아요. 설계. 앞에 RE가 딱 붙으니까 엔지니어, 재설계. 그걸 확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리엔지니어링. 그냥 사업의 일부를, 기업 조직의 일부를 또는 뭐 부서 단위로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재구성한다, 재구축한다, 스트럭처. 그죠? 스트럭처에 RE가 딱 붙으니까 재구축, 재구성 맞지? 그죠? 부서 단위. 이렇게 돼. 그래서 리스트럭처, 리엔지니어링 구분 한번 딱 해놓으시고. 그러면 8번에 나오는 나머지 해설란하고 딱 보시면 답 그대로 딱 나오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특히 이제 벤치마킹의 윌리엄 오우츠의 G이론, G이론이 나오죠. 자, 미국식 경영학이 A형, 일본식 경영학이 J형. 그래서 A형과 J형을 benchmarking 했다. 벤치마킹의 의미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J 벤치마킹 했다. 그게 윌리엄 오우츠라는 미국계 일본계 미국인이 어떻습니까? G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식 경영학의 장점, 일본식 경영학의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그게 G-theory입니다. 그래서 Z이론, G이론 딱 나오고. G이론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혹시나 교재에 없으면 인터넷 키워드 딱 쳐줘도 쫙 나옵니다. 그죠? G이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니다. 자, 다음 중 종업원의 작업 의욕을 저해하는, 이것도 인적 자원 관리네? 우리는 크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 안 해야 되고, 인사 조직이네? 이거 딱 생각하시고, 종업원의 작업 의욕을 저해하는 원인하고, 또는 불만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빨리 이걸 제거해주는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뭡니까? 사기조사, 태도조사, 답 1번. 9번은 뭡니까? 완전 이것도 점수 줄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불만사항, 종업원들의 어떤 근로의욕, 일하기, 정말 작업하려니까 의욕이 안 생기네.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할라 해도 힘도 안 나고,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작업량 떨어지겠죠. 생산량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는 회식은 기본적인 거고, 복지를 합니다. 복지를. 그죠? 복리후생.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작업도 신나게, 신바람 나게 하고,
놀 때 열심히 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기조사, 태도조사. 자, 그러면 종업원 지주제도는 뭡니까? 우리 사주제도.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한테 주식을 안 주고 임직원에게 주식을 준다. 그거는 스톡 옵션.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 스톡 옵션 구분하셔야 되고.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도 어떻습니까? 9번 같은 경우에 딱 해가, 고충처리제도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고충처리제도는 뭡니까? 불만을 어떻습니까? 없애주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떻습니까? 원인을 찾아서 작업 의욕을 높여준다니까 이거는 1번 사기조사, 태도조사가 되는 겁니다. 고충처리제도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인적 자원관리에 보면 인간관계 개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개선제도에 나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어떻게 돼요? 노동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작업장에 무조건 이걸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노동법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더라도 고충처리제도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고충, 불만을 없애주는 거지. 작업 의욕까지 높여주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가. 이거 사기조사나 태도조사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원인을 해결해주고 이런 말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3번하고 보기 1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충처리제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인사상담제도 말 컨설팅. 이건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컨설팅이니까. 컨설팅 때 설명 안 됩니다. 컨설팅 상담입니다. 상담. 뭐 상담을 해서도 불만은 고민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컨설팅하고 고충처리하고 태도조사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이론서에 보면 그거 설명이 다 조금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작업 의욕을 저해하고 또는 그 원인을 빨리 찾고 불만족한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준다. 사기조사, 태도조사.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개인 또는 단체에서 작업 의욕을 또 작업 의욕이 탁 나오죠. 작업 의욕. 그죠? 물론 고충이나 뭐 상담을 못 받아가 고민이고 작업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개념, 데피니션 자체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도 인적 자원관리의 인간관계 개선 제도에 해당이 되는 거 종류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을 찾는 거는 9번에는 1번이지만 우리는 원래 더 중요한 고충 처리 제도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도하고 요거는 우리 사주제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톡 옵션하고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오고 일반 종업원이냐 임직원이냐 그냥 무조건 주느냐 아니면 앞으로 우리 기업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또는 이익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후자는 스톡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직무평가. 직무평가 나오네. 요것도 어떻습니까? 인사관리의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1호이나 문제 풀 때도 한번 적어 드렸는데, 자, 대표적인 뭡니까? 인사관리의 방법, 순서, 단계. 자, 직무 분류, 직무 분석, 직무 설계, 요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그 다음에 직무평가, 요거 물어보는 거. 직무평가, 그 다음에 뭐죠? 요 다음에 직무 설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때 하면 직무 재설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사고과, 그 다음에 정직, 직책을 정해주는 겁니다. 요거 순서대로 기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무분류, 직무분류부터 하죠. 원래 직무분류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인사관리의 출발점, 이런 거 직무분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직무분석을 하기 전에 직무분류라는 걸 먼저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설계,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그 다음에 직무재설계, 그 다음에 직무평가, 인사고과, 정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직무평가가 나오면, 직무평가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제 딱 나옵니다. 그죠? 직무평가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보기 1번에 나오죠. 직무평가가 하면 무조건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종업원의 상대적인 가치 가면 그거는 인사고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 직무 평가의 방법, 인사고과의 방법, 인사고과 방법은 다시 전통적, 현대적 이렇게 구분하시고 직무 평가는 계량이냐 비계량이냐 구분하시고, 그죠? 그리고 요 각각의 서로 분류 그거. 자, 서열법은 이제 서열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무 평가 방법은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그거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서열법은 양적 방법으로, 서열법은 질적 방법에 들어갑니다. 비계량, 정성적 방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양적 방법, 계량적인 방법, 이거는 뭡니까? 정량적인 방법은 점수법, 요소비교법. 2번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는 직무평가는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4가지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십시오. 직무분석은 순서대로 기억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직무평가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2개, 2대2로 딱 잘라가 위에는 정양, 밑에는 정성. 위에 2개는 정성, 밑에 2개가 정양. 또는 위에 2개가 비계량, 밑에 2개가 계량. 위에 2개가 질적, 밑에 2개가 양적.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시고 각각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자, 임금상정관리의 공정성, 기초, 자료 맞습니다. 그죠? 왜?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요거는 상대적인 가치니까 뭡니까? 요건 조금 더 위험하네? 임금 많이 줘야지. 요거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거네? 임금 많이 줘야지. 그게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은 100만원 받고 부장은 200만원 받아도 과장이 기분 안 나쁜 겁니다. 똑같이 30일 근무했는데 왜 나는 100만원 주고 부장은 200만원 줘? 이 회사 못 다니겠네. 그런 사람 없죠? 왜? 직무의 상대적인 직무평가를 해서 과장은 100만원, 부장은 200만원, 과장이 기분 안 나쁜 겁니다. 그게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요도, 위험도 뭐 이런 게 다 포함을 다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다. 맞죠? 제가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사관리의 순서,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그 다음에 직무평가, 그 다음에 직무재설계, 인사고과, 정지.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이 중에 절대 안 바뀌는 게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반드시 직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4번 맞고.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간관계상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제 한 2문제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11번에 라인 조직. 이거는 조직의 종류를 묻는 건데, 라인 조직, LIN입니다. 라인. 그 뭡니까? 쇠사슬 조직, 군대식 조직. 요거는 뷰로크러시. 관료전에 그거 생각이 딱 나시면 돼요. 관료의 특징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뷰로크러시, 에도크러시 2개 상대적인 특징, 장단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라인 조직이니까 말 그대로 라인입니다. 라인. 줄. 그래서 사장, 상무, 부장, 차장, 차장 시스템 없으면 바로 과장, 그죠? 계장, 그 다음에 대리, 사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령 일원화 원칙, 명령 일원화 맞죠? 라인이니까. 명령 일원화 원칙에 따라가 책임과 권한 명백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답 1번입니다. 라인 조직이니까. 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라인 조직 또는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보기 왜 틀렸는지 보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보기 2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해설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게 에드워크러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조직하고 태스크포스 조직. 또는 뭐 위원회 조직.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죠. 2번 아닙니다. 그죠? 답은 1번이고. 그럼 3번은 왜 틀렸나 한번 보죠. 테일러가 창안했고, 뒤에 끌고 볼 필요도 없죠. 테일러가 창안한 무조건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과학적 관리법. 지금은 라인 조직을 묻고 있는데.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테일러는 무조건 뭡니까? 기능직 또는 직능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를 딱 정해놓고, 그죠? 기능별로 분업부의 원칙에 의해서. 라인 조직하고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이 원래 부서와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원래 부서에도 또는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 이거는 2가지. 이원 명령제네? 이원 명령제 이꼴 매트릭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 지금 여기 뭡니까? 라인 조직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리고 보기 1번에 명령 일원화라는 게 나오죠. 보기 1번에 명령 일원화가 나오는데 그 상대적인 개념 이원화라는 게 나오는데 보기 4번은 이원화. 4번 아예 답 아니죠. 그래서 크게 보면 2번 뭡니까? 프로젝트 또는 태스크포스 조직. 3번 직능식 조직. 테일러가 나오면 무조건 직능식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이원 명령제. 그래서 X축에도 포함되어 있고 Y축에도 포함되어 있고 매트릭스 조직.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면 기능식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의, 그죠? 그거까지 딱 알고 계시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11번 답 쉽게 딱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쭉 해서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핵심 역량. 자, 이것도 이제 앞쪽에서 풀어본
8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영 혁신 기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이꼴 비교 우위 이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쟁 우위, 경쟁 우위라는 면은 쉽게 아시겠죠. 그죠? 경쟁에서 내가 우위, 유리한 위치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경쟁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핵심 역량. 여러분들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면접도 한두 군데 다 보셨죠? 처음 보시는 거 아니지,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역량 테스트,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하고 역량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능력하고 역량하고는 또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사전 의미까지 헷갈리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하여튼 그건 생략하고, 하여튼 능력하고 역량하고는 틀린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핵심 역량이니까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던 아주 특이한 능력, 원래는 능력보다가 더 파워풀하고 더 바운더리 자체가 큰 게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핵심 꼭 필요한 코어, 그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건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핵심 역량 이꼴 비교 우위 이꼴 경쟁 우위, 이걸 딱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만 갖고 있는 거, 우리 기업만의 노하우, 다른 기업이 절대 못 따라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핵심 역량은 기업이 경영상의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맞죠? 경쟁 우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집단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핵심 역량이 배우는데 뭐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항상 학습. 경영에서 학습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학습이나 태도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학습을 통해서 태도가 변화하고, 태도가 변해도 일시적으로 변하는 건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함구 또는 영구적으로 태도가 변해야 그걸 학습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뭐 약간 간단하게 하여튼 보시면 2번도 맞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는 또 경영학 이론 시간이 돼버리니까. 자, 3번. 사업의 철수와 확장 등을 핵심 역량의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맞죠? 핵심 역량이 있다. 확장합니다. 핵심 역량이 다 됐구나.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뒤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률, 기술 이런 환경이 변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핵심 역량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구나. 시장에 철수해야 됩니다. 3번 맞습니다. 그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은 그 기업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뒤에 것이 틀립니다. 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틀리는 겁니다. 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요즘에는. 그죠? KT, SK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휴대폰 개발할 때 공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또 뭐 이보다 더 크게 글로벌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삼성 휴대폰하고 애플하고 구글하고는 뭐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애플하고는 맨날 지떡고 싸우면서도 어떻습니까? 공유하는 거 굉장히 많죠. 특허 공유 들어보셨죠? 그런 거 상식 문제 이런 데 막 나옵니다. 특허 공유합니다. 삼성하고 애플이.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부 자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 자원에서 경쟁자지만 서로 공유하는, 일정 부분 공유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굉장히 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인트 벤처, 그죠?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 타 기업과 공유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NIH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만, 우리 기업만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NIH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망하는 거, 아주 망하는 거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요즘은 무조건 공유입니다. 융복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경영기법의 융복합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번에 딱 보시고, 보기 4번 개발할 수 없다. 요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해설란 또 한번 딱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014년 5월 17일 날 시행된 경영학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쉽습니다. 그죠? 여기서 혹시 틀린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이론에서 서로 링크 연결을 못 시켰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답 그대로 눈에 보이죠? 답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되 다 합격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실수하신 분이 있으면 차후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시고 자꾸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습니까? 어떤 타이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쭉 내려가 버리면
하나 구체적으로 해보면 또 그 앞에 큰 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그죠? 크게 하시면, 뭐, 경영학이라는 게 절대 우리가 학문적으로 막 파고들고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경영학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수업했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